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은 어떻게 뱃속부터 왕세자를 교육시켰나? 화려한 골룡포를 입기까지 조선 왕세자의 치열했던 삶을 벗겨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동현 씨를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 교육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법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그 기쁜 소식. 네. 아이 이제 셋째. 네. 태어나면 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셋째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림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교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보는 그림이요. 조선의 왕세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회강 반차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회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에 두세 번 진행되는 일종의 참관 수업입니다. 참관 수업. 참관 수업. 공개 수업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왕세자 교실은요. 전각 하나가 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요.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지금요? 네. 네. 이 사람들 모두 누굴까요? 선생님들. 선생님이. 정답. 바로 왕세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있는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부르는 말 뭐였을까요? 스승님. 아닙니다. 동현 씨가 요거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설마 설마 사부? 정답! 와. 사부. 맞아요. 사부란 말 썼어요 그때. 맞습니다. 한 명씩 사, 한 명씩 부, 사부. 따로 있어요. 흔히 무협 영화에서 많이 봤던 사부라는 말에서 사와 부, 네, 각각의 글자는요 왕세자 교육을 책임지는 두 스승의 직책이었던 것이죠. 와, 신기하다. 사부. 자, 그리고요 책을 관리하거나 차를 끓이는 이런 수업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교실 밖을 한번 보시면 지금의 경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수업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단 한 명의 수업을 위해서 무려 44명의 사람들이 동원된 겁니다. 와. 자, 그럼 이 그림 속에 왕세자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시죠. 만약에 처음을 이걸 봤다면은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벌거벗은 또 했잖아요. 왕세자는 저기 못 그립니다. 그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못 그린다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미 한번 배우셨죠? 당시 왕이나 왕세자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리진 않고요. 그들이 있던 자리만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왕세자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4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승이 내는 질문에 답하고 토론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항상 저는 그거에서 막 생각나요. 학부모 공개 수업. 꼭 그 공개 수업할 때 발표를 하게 되면 뒤에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막 떨어요. 막. 맞아요. 국어 쪽 33쪽 PP게요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게 긴장했을 것 같아요. 긴장되고 너무 네.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한시도 딴지를 못하니까 공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선에서
왕세자 교육이 시행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조선에서. 뭐 고려에서 넘어온 어떤 습관, 그러니까 어떤 그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있고 어렵네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왕세자 교육이 이루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 정종을 지나가지고 태종이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제에 대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죠?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공이 큰 첫째 부인의 자식인 태종과 형제들 다 제치고 둘째 부인 낳은 막내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한 거 이게 문제였다. 그렇게 왕세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왕위를 쟁취해낸 이 태종. 이 태종은요.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교육, 세자 교육. 그렇죠. 감히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똑똑하고 유능한 왕 후계자였던 것이죠. 아. 일찌감치 후계자 딱 정하고 그 후계자를 이상적인 군주로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 오늘 읽은 것들을 한번 외워보거라. 예, 외워보겠사옵니다. 맹자와 맹자. 세자! 왜 이리 아비의 말을 안 듣는 것이냐? 처음엔 외웠사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안 외웠느냐? 그렇게 1402년 태종은 조선 최초로 왕세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이 왕세자를 위한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세자 교육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형태가 잡혀갔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발전 과정 속의 왕세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왕실에서 왕세자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7살. 7살, 6살. 6살, 5살. 5살. 자,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태교신기. 태교? 원자 아기 때부터 태교예요? 그거예요? 맞습니다. 태교면은 뱃속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뱃속.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동현 씨한테 잘 배워야 된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바로 된다고요? 아, 그럼요. 자, 이 책은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신부 태교법 교습서입니다. 오. 임신한 조선 왕실 여성들에게는요. 정말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교신기, 자, 책 안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한번 보시죠. 뭐? 스승이 10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미가 10개월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 이야, 이런 기술도 있다고?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태교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그대로 태아한테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교 때부터 교육은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왕실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를 갖자마자 시작되는 왕실만의 특별한 태교 방법. 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그죠, 도현 씨? 특히? 아, 이거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바로 시작. 네. 아직은 회임 초기이니 무조건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왕실 태교를 위한 준비도 이미 마쳤사옵니다. 자, 왕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가까이 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
책을 읽어주는 거죠. 어, 맞아요? 정답. 역시 아빠라서. 아, 그런데 책을, 예. 그런데 예. 왕실 태교법이에요. 네. 어떤 책일까요? 책의 형태. 책의 형태? 어떤 책이냐면 역시 로얄 패밀리 다릅니다. 바로 옥으로 만든 경전입니다. 옥으로 만든 옥으로 만든 거예요? 옥으로 만든 경전. 자, 왜냐면요. 당시 옥은요. 성질이 몸에 이롭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빛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옥판에 그 성윤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왕비 아침은 시작됩니다. 자, 조선 왕실에서는요. 본격적인 태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임신 3개월째예요. 임신 3개월 때 본격적으로 태교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가 되면요. 왕비는요. 중궁전을 떠나서 한적한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처소를 옮긴 왕비는요. 심지어 남편조차 만나지 않습니다. 태교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남편은 안 만나요? 못 만난다. 굉장히 남편 섭섭할 것 같은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 조선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임신부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인 남편, 이게 나란 일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심란하죠.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고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임신 5개월째가 되면요. 왕비는요. 밤낮으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보시죠. 천자문. 동문선습. 요즘 임신하면 태교를 위해서 오디오북 많이 듣잖아요. 네, 네, 맞아요. 조선시대 왕비 역시 그 뱃속의 태아에게 낮에는 내시, 밤에는 국력,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 학습서를 읽었던 것이죠. 뱃속부터 시작된 조기 교육은 이런 형태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신했을 때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잘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왕비가 임신한 지 7개월째가 되면요. 드디어 식단 관리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왕비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이고 먹어야 되고. 고기도 무조건이고. 바로 고기 반찬입니다. 고기요? 네. 왜요? 고기 먹어야 되는데. 저희 첫째 태어날 때 고기 엄청 먹었는데요. 교수님, 왕비가 딱 먹고 싶은 거 또 고기면 또 먹어야 되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단백질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데 왜 못 먹게 하나요? 그 조선 시대의 그 태교 관련 서적들을 보게 되면 이 음식과 관련된 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는 깨끗하지 못한 음식, 정갈하지 못한 음식이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기를 다루는 이 가공법이나 조리법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고기를 먹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네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여기서 잠깐 오늘은 평소보다 퀴즈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이스. 자, 여러분들은 아주 집중해서 이 퀴즈를 오. 맞추셔야 합니다. 왜? 오늘 퀴즈에서 가장 활약하신 분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어? 맞습니다. 반장님이 아. 갑니다. 은일이야. 아니 오늘이야. 아니 그냥 뭐 문제 많이 맞추면 상품을 주시면 되지. 왜 이 자리를 잡고?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좀 오래 기다리긴 했어요. 새해로 반장. 아 새해니까. 아 이거 네. 중요합니다. 아 뭐 제가 맞추면 되죠. 저 맞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제일 잘 맞출 분야예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임신한 왕실 여성이 아침 식전에 꼭 챙겨 먹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보약. 보약. 오답. 정답. 정답. 미역국. 미역국. 큰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아침 식사에 나오겠죠. 네. 오답. 식전에 챙겨 먹었던 거? 식전입니다. 정답.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닝빵? 모닝빵. 동글동글해가지고. 모닝. 오답. 아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나와요? 아까 이 왕비들은 지금 7개월쯤 되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고기. 네. 자, 거기서 이제 힌트를 좀 드렸어요, 제가. 정답! 뭐? 자, 도현 씨 갑니다. 정답! 정답. 두부. 순두부. 두부. 순두부. 정답. 이거 의미 있어요. 왜? 아니 네. 두부라고 했을 때 아니었잖아요. 두부 이랬어요. 순두부 이랬어요. 순두부. 그래서 고기 반찬을 피하는 대신에 아침 식전에 이 순두부를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했던 겁니다. 대박이다. 맛있죠, 순두부. 자, 이렇게 요즘 임신부들이 신경 써 챙기는 태교법이 이미 몇백 년 전 조선 왕실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0.1% 태교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왕비의 출산이 가까워지면요, 조선 왕실에서는요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배가 불러지고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세우는 국가기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산실청. 산실청은요 조선시대 왕비나 왕세자빈의 출산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관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실청은 무슨 일을 했을까? 지금의 어느 곳과 비슷할까요? 아 정답. 산부인과. 아니 산부인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표정. 지금으로 따지면요 24시간 운영되는 산부인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선의 왕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산부인과였던 것이죠. 자, 이런 산실청은요 각 분야에서 당대 최고 실력자들인 어이들과 의녀들로 꾸려지게 됩니다. 의녀들은 이 왕비 옆에서 밤낮으로 머물렀고요. 어이들 역시 산실청에서 교대하면서 비상대기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겠죠. 바로 질. 달려가야죠. 달려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산실청의 최고 책임자 바로 재상과 총리에 해당하는 현임 정승이라든지 덕망 높은 원로 대신이 맞습니다. 일단 왕세자가 나오고 하니까 나라의 엄청난 나라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임신 중인 왕비의 건강을 유지하고 무사히 왕실의 후사를 낳는 일은 조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나란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왕비의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드디어 산실청은 왕비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곳. 왕비가 출산할 산실 자리입니다. 자, 맨 아래는 볏짚을 깔고요. 빈 가마니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요. 풀로 엮은 돗자리와 양털 방석, 기름 종이, 그리고 양 귀가 온전히 달린
백마 가죽을 차례로 깝니다. 자, 근데 왜 하필 백마의 가죽이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튼튼해서. 자, 이 백마는요 양기를 상징하고요, 또 흰색은 상서로운 색이었습니다. 즉 왕비가 아들을 무사히 낳기를 바라면서 이 백마 가죽을 깔았던 겁니다. 또 백마 가죽 머리 밑에는요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말다람쥐라든지 족제비 가죽까지 깔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갖 염원을 담아서 만든 특별한 산실. 이곳에서 드디어 진통 끝에 왕비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 자, 이러면서 온 궁궐에 아이의 탄생을 알렸겠죠. 여기서 정식 문제 또 나갑니다. 아, 또 나. 안 되겠다. 문제 갑니다. 아기의 탄생을 알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정답. 정답. 그 라이온 킹에 보면 아이를 낳고 네. 이렇게 올리거든요. 절벽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뒤에서. 근데 그런 의식일 수 있어요. 의식일 수 있어요. 일단 오답. 네. 정답. 정답. 왕이 북 같은 걸 칩니다. 종 같은 거. 정답. 와. 다시 일대반장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단이랑 멀어지고 있어요. 기다렸는데 안 돼. 아, 아깝다. 아, 좋아요. 왕이 직접 산실 밖에 걸린 구리종을 쳐서요 아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아기가 처음으로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금빛으로 된 옷. 설마. 아닙니다. 헌옷입니다. 헌옷이요? 네, 아주 헌옷.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입던 헌옷입니다. 바로 고위 관리 중에서 무병장수한 사람의 무명옷. 그 무명옷을 처음으로 입힙니다. 교수님, 근데 왜 이런 옷을 구해서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병장수한 고위 관리의 옷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건강하고 똑똑한 기운이 아이한테 잘 전달되기를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체온 조절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단옷 같은 걸 입히게 되면 그러면 아이의 체온이 너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왕비가 첫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이는 뭐라고 불릴까요? 아, 원자. 원자. 좋아요. 역시. 원자는 예비 왕세자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지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원자를 키우는 건 조선 최고 육아 전문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왕실 아이들을 키우며 이 노하우가 쌓인 보모 상궁과 궁녀들, 그리고 대왕 대비, 뭐 어떻게 보면 할머니쯤 되겠죠. 이 대왕 대비가 직접 심사해서 뽑은 젖이 풍부하고
심성이 고운 유모였습니다. 조선 왕실이 엄선한 육아 전문가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던 원자는요, 어느 순간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다섯 살 이후가 되면 사부를 뽑았습니다. 원자가 5살쯤 되면요, 본격적으로 원자의 선생님을 뽑고요, 원자를 공부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사부. 선생님. 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의 교육기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학청. 바로 강론할 강, 외울 강입니다. 강론, 즉 남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자신에게 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때 겨우 5살의 원자에게 뭘 외우게 했을까요? 바로 유교 입문서 소학입니다. 그리고 효의 도리가 담겨 있는 효경이라는 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자의 수업은 바로 책을 통째로 외워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와,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한국의 암기 교육. 한국의 암기 교육. 강학청. 벌써 스트레스. 나 벌써 스트레스.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근데 이게 5살부터 이 암기한다는 게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가에서도 외우는 교육은 굉장히 보편적인 교육이었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전은 외웠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경전 교육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한문과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어쨌건 간에 이 암기 지옥에 빠지게 된 5살 원자. 자, 그렇다면 이 원자는 강학청 수업을 얼마나 자주 들어야 했을까요? 매일매일. 네, 맞습니다. 어우, 수업은 아침, 낮, 저녁으로 45분씩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네. 아우. 자, 그런데 원자가요,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자는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남는 시간엔 과연 또 무엇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지? 그쵸? 바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네. 모실배 아이동, 바로 배동입니다. 조선에 내노라는 집안에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이들만 고르고 골라서 원자의 곁에 또래 친구들을 붙여줬던 겁니다.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이 단어 나와요. 맞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배동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선 초에는 공신들의 자제들, 그리고 이후에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이런 배동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린 시절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원자가 왕에 등극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필하게 될 친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맞아. 중요하네요. 그 배동 되려고 엄청 막 또 막 치열했겠네요, 진짜. 맞네. 자, 그야말로 조선의 영재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배동과 원자. 자, 그들을 만나면 함께 어떤 걸 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김홍도의 투호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거 뭐예요? 이거 민소쪽 가면 항상 있어요. 맞아요. 투호는요, 일정한 거리에 놓인 그 병에 화살 모양의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병 속에 들어간 이 막대기의 수를 비교해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호가 단순한 놀이로 보이십니까? 근데 그냥 순수하게 놀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이 투호는요, 집중력을 키우는데 제격이었습니다. 오. 바로 오늘 인터넷 주문하겠습니다. 진짜 사야겠다 이거. 바로. 투호는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놀이 학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자는 학문 교육을 받는 틈틈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서도 여러 감각을 기르고 사회성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비 왕세자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던 이 원자는요, 8살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왕세자 책봉. 그러니까 예비 왕세자 원자가 정식으로 왕세자 자리에 오르면서 예비 국왕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몇 살? 8살. 대략 8살. 자, 그리고 이 왕세자 책봉을 계기로 해서 바로 이걸 갖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만의 궁궐인 동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공간이었던, 업무 공간이었던 이 희정당, 또 왕의 침전이기도 했던 이 대조전, 그러니까 이게 왕과 왕비가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바로 이 왕이 주로 머물렀던 공간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동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궁의 의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아니 뭐 왜 갑자기 자리를 막 움직이면서. 자,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궁이란 이름 속에 담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나단 드디어 아이의 궁. 오답. 어떻게 맞춰요? 아니면 양보할까요? 이거 그만해. 이거 하지 마. 다리 좀 꼬고 있을게. 아 진짜? 이걸 안다고요? 그럼 살짝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던져보시죠. 동쪽. 어허, 예. 해가 뜨는 곳. 어허.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해가 뜨잖아요. 왕이 떠오르는 곳이죠. 그래서 동궁이 아닐까요? 맞춘다고? 동현 씨, 정답! 이럴 수 없어. 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진짜 말도 안 돼. 실전에 강한 스타일. 야, 와 진짜. 맞습니다. 앞으로 왕위를 잇게 될 왕세자를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에 비유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궁 안 왕세자의 침소 근처에는요, 아주 특별한 기관이 설치가 됩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혐기지사와 인욕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자의 뜻을 풀이해 보시지요. 자, 바로 왕세자 전담 교육기관 시강원입니다. 강학청이 유교의 입문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라면요, 시강원은요, 왕세자에게 한 단계 신화된
유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의 생활 공간과 교육 시설이 동시에 갖춰진 동국은요. 자, 지금으로 친다면 왕세자 한 명만을 위한 기숙학교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강원에는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왕세자는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조선 왕세자의 시간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궁금해. 와. 기상 시간. 빡빡하네요. 3시에 기상. 네. 아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6시까지 하고 조깅이에요? 조강. 아 조강. 아니. 아 잠깐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다들 분위기 풀렸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의 왕세자는요 이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단정히 챙겨 입은 뒤에 바로 왕의 궁으로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으로 배웠던 효를 몸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왕이 깨어나면 아침 문안 인사와 함께 바로 이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모칸 안에 들어갈 왕세자의 일정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왕이 그 전날에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봐요. 공부한 내용. 이거 나왔는데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정답이다 이거. 오답.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한 얘기입니까? 떠보기 안 돼요. 떠보기 안 돼요, 도현 아니 씨. 이거 던져주려고 해. 네. 흘리는 거 아니고 정답. 그 아버지 식사에 독이 있는지 한번 먹어본다. 잠깐만. 아니 말이 안 돼. 좀 더 정확하게 갈게요. 좀 더 정확하게. 정답! 네. 어른들 식사 먹는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한다. 정답. 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무조건. 아니 저랑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먹는 거는 이제 사실은 김이상국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고. 네. 네, 지금 살펴본다는 게 좀 더 정확한. 감사합니다. 네,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왕에게 올라가는 아침 수라상이 제대로 차려졌는지 점검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선이라 그래요. 시선. 예, 시선. 이 문안 인사와 시선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세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문안과 시선은 글로써 배운 공부가 아니라 그 글로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안하고 시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왕세자의 자질 문제에도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왕실 어른들께 모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면요. 본격적인 공부, 유교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진행되는 정규 수업, 법강이 있었습니다. 자, 법강은 하루 총 3번, 아침, 낮,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규 수업을 다 들어도 왕세자의 수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낮 시간 중에 수시로 스승을 불러 공부하는 소대, 그리고 밤중에 침실로 불러 공부하는 야간 보충 수업, 야대까지 있었던 것이죠.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을 다 들을 경우 수업만으로 왕세자의 한 나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이 고등학교의 어떤 생활을 8살 때부터 지금 입시반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조선의 왕세자는 이 많은 수업 시간 동안 대체 뭘 배웠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와. 자, 이 4개의 책과 5가지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바로 사서 오경입니다. 유교에서 중요시되는 경전으로요. 왕세자 교육의 핵심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세자는요. 바로 이 시강원 수업에서 사서 오경의 음과 뜻,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를 배우고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 외워야 합니다. 바로 암기 교육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한 왕세자도요. 사실은 이 암기 시험을 무척 힘겨워했다고 하네요. 누구냐면요. 바로 소현세자. 소현세자 암기 시험을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소현세자의 암송을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평소 새로 배울 내용을 날마다 몇 번 읽으시고 전에 배운 것은 날마다 몇 번 읽으십니까? 어우. 거짓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느낌이어서. 소현세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 배울 내용은 30여 차례 읽었고 전에 배운 것은 20여 차례 읽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 정도 한 50번 지금 읽었다고 한 거예요. 자, 과연 이때 소현세자의 스승 뭐라고 했을지 한번 보시죠. 반드시 100번을 넘게 읽은 뒤에야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예요? 네. 아. 아니, 100번을 넘게 읽은 뒤에야. 하루에?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잔소리 듣는 왕세자가 소현세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도요. 왕세자 시절에 선생님에게 하루 60에서 70번 정도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가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소 100번은 넘기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교육에서는 어릴 때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암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넘어서는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국정을 이끌 때 그때 신하들은 이미 사서오경을 다 암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검증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왕은 그들보다 학식이 높았어야 되고 덧붙이자면 저 100번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100번씩 외웁니다. 그런데 왜 왕세자께서는 100번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책도 담겨 있는 말이에요. 기본이 100번이네요. 맞습니다. 왕세자는 매일같이 정말 무한 반복으로 책을 읽고 또 읽고 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정규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날 배운 범위 안에서 암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수유선자라도 영무여지 하이리니 뜻을 풀이하고 해석해 보십시오. 비록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임금이 간신을 두어 재물을 함부로 쓰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비록 유능한 신하가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거다.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거. 모두 이렇게 통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왕세자가 전날 배운 내용을 아주 잘 외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왕세자는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받는 암기 시험에 통과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네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했겠어. 다 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네. 이런 신하들하고 왕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왕이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열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 암기 시험 말고도요. 왕세자를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선생님 모두가 참석하는 회강. 자, 매일매일 시험 본 암기 내용을 잊지 않았는지 약 보름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지금 회강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중간고사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우. 아까 봤던 거다. 오, 처음에 나왔던 거. 게다가 이게 왕세자를 긴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왕이었구나. 맞습니다. 가끔은 이제 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탈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탈출하거나 친동생이나 누가 있으면 야, 네가 왕해라. 난 안 된다. 왕 거부하시겠어요, 도현 씨? 좀 바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1초도 망설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난 바로 거부. 난 편하게 살란다. 자, 이렇게 암기와 평가가 반복되는 나날을 조선의 왕세자는 보냈습니다.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암기를 업데이트해야 했겠죠. 자, 그런데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왕세자가 빈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할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교양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양 수업. 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수학. 유계라고 불리는 이 6가지 교양까지도 익혀야 했습니다. 학문뿐 아니고요. 예체능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균형 잡힌 인물이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의 일정을 마친 왕세자. 자, 이 침소로 돌아간 왕세자는 이제 뭐 했을까요? 근데 뭘 할 수 없지 않아요? 바로 잠들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뭐 봐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다음날 있을 암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공부, 또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네. 요 건물은요, 정확히 그 성균관 안에 있는 강의실이라고 할 수 있는 명륜당이 되겠습니다. 아, 강의실. 네. 업무하셨던 곳이 딱 맞네요. 그렇죠. 네. 성균관. 사실 여기 퇴계 이황은요, 이 성균관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황 옆에 성균관을 그려 놓은 겁니다. 이황뿐만 아니고요, 당시 조선의 내노라한 수재들이 대부분 성균관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대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곳 성균관에 간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조선의 수재는 왜 성균관에 모였나? 이걸 주제로 조선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비밀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뜻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성균관,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지금 성균관 이렇게 나왔는데요. 성균관이란 이룰성, 고를균, 집관, 즉 인재로서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고르게 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성균관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당시에.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실 성균관을 많이 들어봤고 네. 뭐 배웠지만 무엇을 배웠을까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곳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바로 유학이라는 겁니다. 유학. 유학. 자, 조나단 씨 혹시 공자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어허, 어떤 사람이에요? 공자요. 네, 공자. 성인 아니에요? 성인. 맞습니다. 네. 예. 어떤 성인이냐면 이 공자는 중국 고대의 그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이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성품으로 인과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인과 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성균관에선 그 유학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균관에서 이런 유학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성균관을 다니는 학생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유학생? 에헤이. 유학생은 저기 외국으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유학생. 이거를 아니 이제 와, 이런 모습도 나오네. 와. 유학을 배우는 접근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접근 좋았어요. 몇 네. 글자죠? 2글자입니다. 오. 네. 자, 그럼 도현 씨 정답. 유생. 맞습니까? 정답. 와. 유생. 예. 와, 오늘 진짜 네. 자신감이 막 넘치세요. 네, 맞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하면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성균관 유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곳 성균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근본이 되는 유학을 가르치는 조선 최고의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가에서 세운 국립대학교. 맞아요. 조선 국립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국립대학이 서울에 있고요. 제일 좋고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유일무이의 교육기관. 그 위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럼 그죠? 다 가고 싶어 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거면 자, 어쨌건 이 성균관은요, 당대 최고의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그 당시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 플러스 이것. 자, 이 기능이 뭐냐면요. 제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 제사. 네. 뭐 학교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저는 교육 다음에 뭐 체육 저도요. 이거 그런 건줄 저도 알았어요. 무예.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교육 다음에 제사입니다. 제사. 성균관에서는요, 유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자, 이 공자를 비롯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들의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은요, 교육기관인 동시에 성현의 제사를 지낸 사당, 이 역할도 했던 것이죠. 자, 그야말로 정말 조선 유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성균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 특별한 학교이니만큼 성균관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입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입학생. 그 특별한 입학생을 담은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 입학생 그림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자, 잘 보시죠. 이 그림은요, 아주 특별한 그 학생의 그 입학 모습 일부를 지금 그린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한 입학생 어디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제가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계신 초록 옷을 입으신 분들 중에 한 분 어허. 같아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찾으셨는데요. 네. 이 그림 속에 특별한 그 학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히 이분의 얼굴을 그릴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요. 네. 바로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세자. 자, 이 그림은요. 1817년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 그 효명세자가 9살이 되던 해에 성균관에 입학하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시에는요. 왕 그리고 왕세자 이 얼굴은 감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만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리진 않은 거예요. 자리만. 자리만. 여기에 지금 왕세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다. 잘 보시면 세자의 책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네. 세자의 책은 지금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세상에 그 자리에. 저기 책이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요. 그 앉아 있는 자리 앞에 펼쳐 있네요.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지금. 네, 누가 그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탁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여요. 책상 예.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세자가 앉았던 자리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은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있지만 제자인 세자는 바닥에 책을 놓고 엎드려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왕위에 오를 세자일지라도 이곳은요 궁궐이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스승 앞에서 학생으로서 예를 다했던 것이죠. 그래요? 이게 그 장면이 지금 그러니까 전날만큼은 평소에 입었던 골룡포를 벗고 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성균관 유생들하고 똑같이 청금복이라고 하는 학생복을 입고 나도 학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세자도 스승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엄청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한나라의 그 세자까지 입학했던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성균관의 입학 정원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다. 전국에 하나니까. 자, 이 성균관은요 가장 정원이 많았을 때도요 조선 팔도에서 단 200여 명만 선발합니다. 200명.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0여 명의 유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뽑힐까요? 그것도 궁금해. 200명이면은 엄청 치열했겠네요. 자, 선발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과거 시험. 자, 이 과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문과. 이 문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소과는 우리 시대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너무 딱 돼요. 수능이라고 하시니까. 당시에는 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과인 진사시, 생원시에 합격했던 사람들, 우리 이제 진사, 생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혹시 이 노래 모르세요? 건너마을의 최진사 댁에. 어떤 노래예요?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봐요? 최진사, 뭐 허생원 이런 거 아마 드라마 보시면 호칭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최진사. 최진사 성함인 줄 알았는데? 이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합격해도 성균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 재밌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네. 그 다음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과. 대과. 그렇죠, 그렇죠. 이 대과에 합격하면 이제 양반 관료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지금은 뭘까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공시. 그렇죠, 그렇죠. 공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큰별쌤의 별이별 그죠. 문제. 문제 갑니다. 자,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보는 조선 국왕의 일생.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어디에 입학하는 야. 의식을 와. 그린 왕세자 입학도점 중 입학도입니다. 효명세자는 이날 궁을 나와 이곳에 도착하여 먼저 대성전에 공자신위에 술을 올린 후 명륜당에 가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제사와 지금 교육을 지금 다 했다. 이런 내용 나왔죠? 자, 정답은 아 이건 그냥 얘기해요. 그냥 아니, 뭐, 한 어떻게 해요? 20초 만에 풀었어요. 도현씨 정답. 4번. 정답. 와. 아니. 야, 근데 항상 수업을 듣고 문제를 보면 네. 그 앞에 수업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문제가 이렇게 쉽나? 이럴 정도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 있는 선지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들이에요, 지금요.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린 지금 너무 쉽게 풀었잖아요. 그죠? 네. 자, 어쨌건 이 성균관은요, 조선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입학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혜택. 궁금해요. 혜택이 제일 궁금해. 그럼요. 일단 들어만 가. 그러면 먹는 거, 자는 거 무상 제공입니다. 우와. 무상입니다, 그냥. 야. 먹는 거, 자는 거. 중요해요. 이뿐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유생들이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노비까지 제공합니다. 아, 공부하는데 노비를. 동현 씨 여기서 뭐 체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노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노비라고 하면 반인이라고 했는데 오! 예. 근데 그때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 해줘요. 맞아요. 뭐, 예. 뭐 먹고 자고 뭐 생활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해줘요. 근데 진짜 이보다 더 엄청난 스페셜한 특권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있는데 또 있습니다. 이미 완벽한데? 자,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당시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자체 시험까지 있었던 겁니다. 관시라고 해서요. 성균관 유생에게만 별도의 합격 인원이 배정되어 있거나 또는 과시라고 있는 성균관 유생만 볼 수 있는 일종의 특별 시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시험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많았다는 거죠. 거죠. 아, 일반적으로.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출세의 뜻이 있는 선비라면 당연히 누구나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성균관 가요. 성균관 갑니다. 성균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성균관에 입학한 이후의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보셨죠, 이 드라마? 네. 스캔들. 좋지. 아하. 근데 성균관 스캔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꽃청년들을 되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균관에 다니는 그 평균 연령은 3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0대. 30대. 30대요? 예, 30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균관에 다니는 유생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성균관 그만두게 되니까 그 30대가 제일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40, 50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60대 이상의 유생들도 있었습니다. 60대. 맞아요. 아, 성균관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들어온 순간 우와, 나 성균관 유생이야 라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거대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자들은 누구랍니까? 아 몰랐어? 신방래. 신방리. 와 환영해. OT. 지금도 하잖아요. OT. 와, 멋있다, 예쁘다. 하늘 바라보는데 갑자기 펑 터졌어 지금. 신뢰들은 밀지에 적힌 명을 수행한다. 같은. 만일 명을 수행치 못한다면 그 잔 우통을 와, 벗겨 저런 게 있었어. 반숙의 아래로 집어 던질 것이다. 어휴, 야, 저거는
이 신방례란 이 신입 유생들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배들이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방례가 너무나도 혹독했다라는 것이죠. 네.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외에도요. 선배들이 합격 축하를 빌미로 이 신입 유생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자 여기 우리 잔치를 한번 좀 벌여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상 한번 거하게 한번 차려오시지요.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유생은 성균관 입학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기할 정도면 진짜 심했던 건데. 아니 너무하네요. 이거 그 아까 인과 예를 배우러 간 학생들이 그거를 행동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난 참. 자, 나라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정말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잘못된 텃세를 부리는 이런 일들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인물 중에서 이 신방례로 정말로 마음고생 너무 심하게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지폐의 주인공 율곡 이 선생님. 이분이요. 아까 그 소과에서 진사시 있죠? 네. 그 진사시를 13살에 통과합니다. 대박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천재 율곡 이이가 성균관에 입학하자마자 아까 우리가 봤던 신방례 이런 선배들의 놀림을 당합니다. 숭상한다는 얘기예요. 유학, 찍어 누르는 거예요. 불교에. 유학을 숭상하는 성균관 선배들, 저게 어떻게 보면 유학 공부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쨌건 짧은 시간이지만 너 절에 갔다고? 라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 성균관에 입학하면요. 제일 먼저 대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대성전에 들러 공자에게 예를 갖춰야 됩니다. 인사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율곡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이 성균관 유생들을 통솔하는 장의, 민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장의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생회장쯤? 학생회장. 네, 학교니까 네, 학생회장쯤 되는 그 민복이라는 사람이 너 나 좀 보자.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 나 좀 보자. 처음에 생원으로서 성균관에 나아가 공자를 뵈려고 하니 통례 민복이 장의로서 그를 중이라고 흠을 잡고 허락하지 않았다. 마음 아파. 그러니까 아니 날이 저물 때까지 신랑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못 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못 간다. 너 가라. 넌 중이잖아. 이런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 조선의 진짜 공신. 이 율곡이, 이 신입생도 정말 피해갈 수 없었던 신방례. 자, 그러면 들어와서 그 신입생 신방례 너무 힘들었어. 자, 들어온 다음에 과연 유생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제일 먼저 성균관 유생들의 하루 기숙사에 걸려있는 북, 둥둥둥둥둥둥 이 북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북을 제가 쳤죠. 꼭 쳐야 되나 이런 걸. 자, 치겠습니다. 기침! 성우님! 기침! 아니 어떤 라이프를 사실 없어요. 네. 네. 어쨌든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 성균관 유생들이 그때는 뭐 알람 시계가 없잖아요. 네. 노비나 반인들이 그 새벽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북을 쳐서 아침을 시작해주죠. 맞습니다. 알람이죠. 북이. 예, 일어나세요. 라고 해가지고 북소리를 듣고 자 세수도 했고요.
옷도 갖춰 입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유생들이 또 북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를 듣고 어디로 향하냐면 식당으로 향합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어야 아침 먹어야 되니까 중요하죠. 아침 먹어야 자, 여기서 성균관 유생들은요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시면 강의실에 들어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하죠? 어제 잘 들어갔냐? 아니 어제 잘 안 들어가요? 아니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회식을 또 했나 보네. 아직 이게 진짜 대학생 같다. 진짜 대학생. 요즘으로 하자면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석 체크. 정말 중요한 그런 행위였는데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북소리 듣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식당. 식당. 바로 이 식당에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한데 그 관리하는 분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출석해야만 원점 1점. 1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꼬박 300일을 먹어가지고 300점을 채워야만 바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별도로 정원을 배정한 특별 시험인 관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상상에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니 밥만 먹고 출석 체크하면 나중에 공부는 빠져도 되나? 밥만 먹고 수업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도 있네. 똑똑한 게 아니고 아. 밥만 먹고 안 들어가지. 공부하지 말래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 어떻게 그런 이렇게 문화, 그런 성형까지 문화. 왔는데. 자율학습? 그렇죠. 성균관 학생들은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출석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저녁에 그것만 하면 끝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른데요. 네. 일단 유생들이 먼저 자기가 공부해와야 될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미리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선생님한테 확인받는 거죠. 선생님이 얘가 공부해온 거를 설명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질문도 하고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잘 하면 그때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그러니까 멋있다. 너무 좋은 방식인데.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학교 다니실 때 자율학습, 네. 자기주도학습 어떠셨어요? 대부분 뭐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딴짓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때 하는 놀이가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그때 오목을 뜨거든요. 저희가 오목을.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닌데 오목을 하는데 옆에 친구에게 오목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리얼하다. 내가 오목 잡는 놈들 내가 다 잡았잖아. 내가 자율학습 감독하면서 이제야 알고 만나면 있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니, 자율주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억지로 자율학습을 쉽지 시키고 않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죠. 사실 힘들죠. 자, 그런데 성균관에서는요. 시험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 성균관은요. 매일 봅니다. 매일. 매일같이 쪽지 시험 봐요. 매일같이. 힘들어. 자, 난문증은 무슨 뜻이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못 다녀요. 심지어는요. 당시 정말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물건을 내놓고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진짜 귀한.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근데 이거 열 때마다 호기심이 많이 나요. 그죠? 자, 도도도도도도 바로 이걸 걸고 시험을 봤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귤? 귤? 황금
황감제 귤 먹어봤냐? 탐나에서 진상품으로만 올린다는 바로 그 귤. 황감제에서 장원을 하면은 귤을 상으로 내린다는 전설. 진짜 귀한 거거든요. 이 귀한 제주 감귤을 임금이 직접 하사한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치른 시험입니다. 자, 이런 시험들의 결과는요. 연말에 합산되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급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또 이 대과급제에 해당하는 그런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균관 유생들이 보는 많은 시험의 범위가 유교에 관련된 책 전부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엄청났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유생들에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생겼을지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 아, 있어요. 네.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글 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감을 알지 못하였다가 죽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죽는다고. 예. 아이고야. 성균관 유생들이 누굽니까? 나라에서 이 귀한 인재들이 공부하다가 죽는다?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균관 기숙사 끝에는요. 뭐가 있냐면 약방이 있습니다. 약방. 네, 그러니까 지금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네. 의원을 파견해서 유생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곳 성균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이 성균관 유생들의 최종 목표, 바로 중앙정계에 진출, 즉 고위 관료가 되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자, 소과 생원시, 진사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남은 시험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대과. 네. 자, 이렇게 자, 성균관에 들어왔고 이제 공시라고 했죠, 공시. 네. 이 대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예. 근데 뭐 이 공무원 시험이 딱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초시, 그다음 회시, 그다음 전시 계속 시험을. 아유.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이 시험 몇 년에 한 번? 3년에 3년에 한 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합격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아까 너무 질문이었잖아요. 궁금해요. 그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종 합격자는 33명. 와. 33명.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33명. 참 어려운 시험인데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경쟁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과연 몇 대 몇이었을까? 맞다. 요즘 그 언론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 들어갈 때 몇 대 몇, 아나운서 시험 몇 대 몇이었어요? 저 시험 볼 때가 1900대 1이었어요. 네. 여자를 한 명 정도 이제 지상파에서는 뽑기 때문에 네. 1900대 1을 그 한 명 중에? 뚫었어요. 아니 진짜, 진짜로요? 우와. 아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1900대 1을 와.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예원 씨 1900대 1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유생이 이 경쟁률을 들으면 웃습니다. 뭐라고요? 자, 어떤 과거 시험은요. 무려 11,000대 1. 경쟁률 11,000대 1. 11,000대 1이 가능해요? 1800년에요. 정조가 세자 책봉을 기념해서 특별 시험을 열었습니다. 응시자가 무려 11만 명. 근데 그 중에 합격자는요. 딱 10명. 원칙적으로 33명인데 이건 10명밖에 안 뽑는 시험. 우리나라 이 공부 학구열 이게 옛날부터 대단했네요. 그니까. 맞아요. 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천원 주인공 누구셨죠?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성균관의 자랑이었던 이 퇴계 이황 선생도요. 젊은 시절에는 과거 시험을 3번 연속 떨어지세요. 정말 그 조선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분. 근데 이분조차도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조선의 그 위대한 학자도 이 과거 앞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황은요,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8살에 소과 시험에 합격, 34살에 대과 시험 합격.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교수님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몰리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했구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시고 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고 우리 집안이 되게 잘 나가고 있어도 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집안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요. 오로지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게 출세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세하고 싶으면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딱 하나,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었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길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3년에 한 번, 33명, 11,000대 1. 그 과거학교에 온 이제 고향 가서 소인가 뭐 타고서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옷 입고 하는 게 그거 맞죠? 그렇죠. 급제하면은 합격하면은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해야 돼. 지금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아유, 그럼요. 이건 플래카드가 이게 보통 플래카드 걸면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진짜 돼. 맞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정말 집안을 일으키고 지탱하는 그쵸. 버팀목 그리고 공인된 출세의 사다리. 이건 오로지 과거 시험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균관 유생들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당연히 경쟁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과열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허. 설마. 시험을 딱 볼 때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지나치지. 이게 그렇죠. 사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과거 볼 때 어떤 임금님 딱 보고 있고 밑에 바닥에 전부 다 쫙 종이 피고 앉아 있는데 너무 가깝더라고. 컨닝하기 좋았다. 머리가. 너무 가까워. 이 가림막도 없고.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커닝 페이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 가지가지하고만. 엄청나네요. 심지어는 콧구멍 속에다가 커닝 페이퍼죠. 몰래 꺼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코에다가. 정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자, 이런 부정행위가요. 조선 후기에 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급기야 숙종대에 조선을 뒤흔든 최악의 입시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김효과옥. 김효년의 이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범죄 사건.
자, 이 숙종대에 열린 특별 과거 시험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이들이 모두 의금부, 왕의 직속 사법기구죠. 이 의금부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합격했는데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조사받는다고. 샅샅이 수색하라. 예. 자, 그 시작은요, 바로 당시 시험 감독이었던, 시험관이었던 어떤 사람의 상소였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잡아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온 거죠. 자, 이 상소를 본 숙종은요, 신하들에게 대대적인 전면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 당시 과거 시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김동현 이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김동현, 유명 연예인 아니야? 점수 좀 줘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런데 뭐야? 합격한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또는 감독관이 답안지를 고쳐서 써줘? 게다가 채점할 때 누구 답안지인지 자기들끼리 표시를 해가지고 미리 알고 합격시켜?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온 거예요. 원래 알면 안 되는데 서로 아름아름 나쁜 품앗이를 한 거죠. 수험생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고위직 관리와 시험 감독관까지 얽히고 설킨 정말 조직적인 비리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를 뽑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이 분노한 숙종은요,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 무효. 전면 무효. 전면 무효.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50여 명의 사람을 모두 파직, 유배, 심지어 군대까지 보냅니다. 유배까지.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이렇게 파직, 유배, 군대 딱 보냈어요. 근데 이런 처벌 내용을 듣자 신하들이 전하, 이것은 아니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냈을 때 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럼 또 뽑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네, 영시 땡입니다. 뽑으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파직하라, 유배하라, 군대를 보내라 이렇게 명을 내렸잖아요. 지금 신하들이 지금 딱 그걸 듣고 화가 났어. 나단이 아는 것 같아. 조나단. 자, 조나단. 500년의 역사, 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예요. 예. 아니 감히 그 과거 시험인데 그렇게 해버려? 해보라. 왜 안 죽이십니까? 조나단 정답.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야, 충격.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뭐냐면 연루된 모든 사람 처벌했지만 그 처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나 파직보다 더 심한 벌, 이 벌로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형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엄격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하들은 만약에 이 처벌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일이 또 벌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처벌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랑 반역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합니다. 반역죄랑 이제 같은. 이 사람들이 관료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뽑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심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할 수 있는 게 왕의 신하,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그렇죠.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다 흐트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 게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 이렇게 어려운 시험, 이 어려운 시험 때문에 이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조선 왕들이 낸 시험 문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궁금했어요. 네, 과연 어떤 시험 문제에 이 어마어마한 수험생들이 다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걸까? 진짜 궁금해. 네. 전란을 겪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으로 또 무엇이 있겠는가? 어우,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저는 단답형이나 뭐 1, 2, 3, 4, 5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우 막막한데? 그죠? 어렵네요. 이 문제를 낸 광해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임진왜란. 조선은 아시죠, 임진왜란? 네. 그러니까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온 사건, 무려 7년이나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조선 곳곳은 정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태. 이러니 전쟁 이후 나라를 수습해야 되는 광해군의 입장에서 무언가 답변을 좀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민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진짜. 교수님, 이 왕이 직접 내는 문제들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광해군의 문제처럼 굉장히 감성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보셨듯이 현실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왕의 고민이 담긴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관료가 되어서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요 현안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들을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이건 분명히 유교 경전이나 아니면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요. 실제 이 조선시대에 합격했던 시험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30년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을 담아서 쓴 겁니다. 너무 정성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 답안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답안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씨. 이거 보세요, 지금. 네. 이 답안지는요, 조선 후기 그 2조 판서를 지냈던 그 김희순의 그 과거 시험 답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빼곡하게 써진 글씨들 지금 보이시죠? 이 크기가요, 세로는 무려 1m 20cm, 가로는요 90c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심지어 이런 답안지가 2m가 넘는 답안지도 있습니다. 저기도 모자라서 굉장히 작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타도 없어요. 정말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요, 이 정도로 좋은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면서도 또 정해진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상세하고 아주 길게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 과거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최고령 합격자는요, 무려 90세. 오, 90세. 90세요? 90세. 그 당시에 90세면 엄청 장수. 그러니까요. 그냥 장수하신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시험만 보신 거죠. 엄청난 거죠.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도전한 겁니다. 자, 이 학구열로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성균관대 그 인재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랏일이었습니다. 나랏일. 쉽게 얘기하면 정치.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중앙 조정에 이 진출하려던 그 엘리트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지금 그들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조정의 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어느 날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반항 아니에요? 반항. 단식투쟁. 단식투쟁. 맞습니다. 단식투쟁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수업도 거부합니다. 자, 근데 이 단식투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성균관 유생들 출첵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300일 해서 채우려고. 대과 시험 볼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겠다? 이거 한마디로
자신들의 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거 식당 가서 추측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인 엄청난 거죠. 거죠. 네. 배고플 텐데. 자, 그런데 매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때도 있겠죠.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세종 때 있었어요. 제일 좋을 때 왜 성군 세종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 이 경복궁에, 그러니까 세종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경복궁에 불당을 세우겠다. 불당. 부처님을 모신 건물이죠. 네. 아까 제가 조선 500년을 지키고 있었던 네 글자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숭유억불. 억불. 그쵸? 숭유억불. 그런데 지금 왕이 세종이 그것도 경복궁에 불당을 짓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대신들은 물론이고요. 이 성균관 유생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이 세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대신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라면서 불당 공사를 강행합니다. 밀어붙인 거예요. 자, 이러니까 유생들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이 성균관 유생들은 합니다. 뭘까요? 집 나가는 것처럼 거기 나가는 거죠. 정답. 와, 늘 그렇게 하시나 봐요.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인사 한번. 아니 저희 그거 한 번도 한 번에 왔는데 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공관. 공관. 그러니까 성균관을 비우는 것. 허락해 주십시오. 성균관 유생의 유소 행렬이요. 성균관 유생들이 지금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공간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히나 저 공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균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생들이 공관을 해서 성균관을 떠나버리게 되면 공자님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조정에서 봤을 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세종이 국무총리급인 영의정을 직접 보내기까지 합니다. 자, 어쨌건 항상 그 시대의 정신에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살아있는 지식인들. 그들이 바로 이 성균관 유생들이었습니다.